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핵심 쟁점과 흐름을 살펴봅니다. 청년 마수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모레 취임 한 달을 맞아서 첫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타운홀 미팅 방식을 택했는데요. 경제, 정치, 안보 등 국정 전반에 걸쳐서 질문을 받고 대화할 예정입니다. 편안하게 소통을 강조한 이번 기자회견에서 꼭 들어가야 될 핵심 의제, 주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첫 번째 이슈로 좀 다뤄보고 들어볼까 합니다. 저기 박민영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네, 사실 보통 취임 기자회견을 100일 차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 네. 상당히 이례적으로 빨리 하는 경향은 있죠. 취임 한 달 만에 한다는 건 정말 이례적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한 것들을 바탕으로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좀 내용적으로 부실할 수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국정 정책적인 측면들을 굉장히 중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외교 안보와 통상 협상 그리고 지금 부동산 대책, 추경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은 추경 같은 경우에는 과연 소비 쿠폰을 나눠주는 식의 형태, 그러니까 정부가 빚을 내서 장기 연체자들의 빚을 갚아주는 식의 정책이 과연 효과성이 있을 것이냐 이런 측면들을 짚어봐야겠고요. 지금 관세 협상 미국이 유예해준 기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협상 로드맵은 고사하고 두 정상간의 상견례도 못한 상황인데 과연 어떤 지금 생각과 비전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마 기업인들이 상당히 궁금해할 것 같고요. 또한 최근에 부동산 관련해 상당한 파문들이 있었습니다. 역대 최강 규모의 대출 규제를 유예 기간조차 없이 집행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평균 집값 13억이 넘는데 6억으로 대출을 막아버리면 사실 8억 이상의 현금을 보유할 수가 없는 그런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의 희망 자체가 사라지는 건데 정작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역차별 문제가 있고 오히려 외국 자본에 의해서 국내 부동산이 잠식이 되면 부동산 가격도 잡을 수가 없는 이런 패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정책적인 효과성과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좀 소상히 밝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부동산 대책, 관세 협상, 추경안을 중심으로 대화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우리 박성민 대변인은 여당 입장인데 만약에 현장의 기자라면 좀 어떤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기자회견 자체는 사실 그동안 해왔던 것을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또 동시에 이제 이야기할 것은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일종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면에서 내용이 부실하기보다는 오히려 넘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요한 질문은 아마 두 가지겠죠. 민생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서 지금 추경을 집행하긴 하지만 추경만으로는 또 해결이 될 리가 좀 없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추경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 외에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할 경제정책 방향, 민생 대책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8일에 미 국무장관이 이제 방한을 해서 이 여러 가지 이제 안보실장과 논의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 외에 한미의 정상회담이 조율되고 있는 과정 중이다라는 것이 알려지고 있는 시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인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내고 있는 여러 가지 청구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지 관세 협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강경한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아무래도 야당이 계속해서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강하게 좀 발목 잡기를 한다거나 이재명 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서 오찬을 하기도 하고 여러 소통의 창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상황인데 이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타협을 해나가고 타결을 해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부차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로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총리 인준에 협조하라고 압박을 했는데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배출을 쌓아놓고 김 후보자가 없는 그 국민청문회를 여는가 하면 오늘은 지명 처리를 요구하면서 대여 투쟁에 나섰습니다. 이게 어떤 결론이 나오면 좋을지. 일단 이 배추는
김민석 후보자가 배추 농사에 투자를 해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았다. 이걸 그렇죠. 조금 비판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청문회를 보면 다 해결될 것이다, 소명을 할 것이다, 그렇게 몇 주 동안 얘기를 했지만 그런 주장들이 전혀 무색해질 정도로 청문회에서는 아무런 내용들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맹탕 청문회였고요. 사상 최초로 증인 한 명조차 없는 그런 청문회가 됐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그것조차도 야당을 탓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의혹들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을 때 그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되는 것이고, 조국 전 장관을 또 예로 들어보자면 임명을 강행하긴 했지만 30여일 만에 다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의혹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총리 혹은 장관이 됐을 때 계속해서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야당을 탓할 게 아니라 국민들을 향해서 민주당이 투명하고 선제적인 그런 해명을 했어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문회에서 해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혹이 더 커지게 됐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배추 논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실제 배추 농사를 짓는 협회장을 모시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배추 농사가 1년에 한 번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억을 투자해서 매달 45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배추 농사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러면 수익성이 2억을 투자해서 연 거의 5천만 원을 호가를 한다는 건데, 사실 일반적인 그 일반인들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수익 모델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후보자가 직접 언급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진 충격적인 상황인 것이고요.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구심을 저희가 검증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 인사청문회를 협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물론 민주당이 여대 야소 국면이니까 임명 강행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조국 전 장관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당시도 여대 야소였지만 결과적으로 여론의 역풍을 감당하지 못한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60% 내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김인석 후보자 임명이 잘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40%대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지지하는 분들도 일부긴 하지만 김인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권 초기부터 안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권 시작부터 크나큰 흠결이 남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야당을 지금 보실 게 아니라 국민들을 보시고 판단하셔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인사청문회 때문에 의혹이 더 커졌다. 그래서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직접 처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 국민의힘이 이렇게 청문회 기간이 공식적으로 있었고, 근데 그게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배추를 쌓아놓고 이른바 뒷북 청문회를 하고 있고 배추 청문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실망은 더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청문회 기간 동안에 충분히 본인들이 어떤 준비를 잘 하고 여러 가지 전략을 잘 세웠다라고 한다면 나름의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좀 무리한 정치 공세라던가 반복되는 말들이 계속 이어지다가 마지막에는 일종의 청문회 보이콧을 하는 굉장히 좀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한 선택을 국민의힘이 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와서 어떤 청문회 기간이 공식적으로 있었고 그게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뒷북 청문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민의힘의 실력 부족을 자인하는 것이고, 오히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저렇게 배추 청문회를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의 쇄신과 개혁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될 때가 아닌가.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의 상황은 계속해서 도드리표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저렇게 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 총리의 인선이 뭐 만약에 저런 식으로 계속 어깃장을 놓으면서 회방을 놓으려는 모양새를 연출하게 되면 지금 보면 대통령만 사실상 계신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정부 부처들은 아직 진용이 다 꾸려지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지명은 했지만 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인준의 절차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이제 총리를 임명해서 어떤 국가의 안정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데에는 국민들의 생각이 오히려 그쪽으로 더 쏠려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렇게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드는 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 첫 출근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출근 일성으로 검찰 개혁을 언급했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에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면서 검찰 해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했는데요. 또 이제 오후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앞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제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방향에 대해서 두 분이 생각하시는 그 방향을 좀 들어볼까요? 네, 박성민 대변인. 네, 일단 수사 기소에 대한 완전한 분리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워낙 많이 나왔던 얘기고, 이미 검찰 개혁 안 자체는 사실 뭐 아예
지금 새로 처음부터 짠다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네. 다만 이제 과거의 안에서 얼마나 무엇을 빼고 무엇을 넣을까를 얘기를 할 상황인데 지금 기본 토대가 되는 것은 결국 수사 기소의 분리이고 검찰의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이제 분산시키고 재배분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거나 방안으로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법무부 산하의 검찰청을 좀 폐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안, 그 외에 이제 행안부 산하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께서 밝히신 방향도 있고 또 야당 의원들과도 협상을 충분히 할 것이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로드맵들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법무부 장관께서 밝히신 이 여러 가지 검찰개혁의 방안 중에서 가장 이 확고하게 박혀있는 것은 수사 기소의 분리다. 이것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보여준 모습, 특히 김건희 씨를 수사하거나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뭐 항고를 포기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검찰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개혁 필요성을 스스로 증명해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민영 대변인 말씀도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정성호 후보자가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공감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국가, 법치국가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지 수사기소 분리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소식이거든요.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피고인 신분도 많고 범죄 경력들도 좀 있죠. 뭐 과거에 학생운동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래서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국민들은 평생 검찰 얼굴은 고사하고 경찰 얼굴도 그렇게 볼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져서 지금 개혁을 하겠다라고 인식을 하는 분들이 훨씬 많지 국민들이 이런 민주당의 개혁 과제에 대해서 방향성을 동의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표현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벌써부터 좀 자가당착의 논리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청을 해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진 않다. 그러니까 검찰청을 해체를 하고 공소청, 중소청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가당착의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지금 이미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조차 실패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극히 수사권의 일부를 분리를 했던 거였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고 검수완박을 하고 네. 공수처를 만들면서 이제 그런 어떤 사기 범죄 같은 지능 범죄 같은 것들을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담당을 하게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들의 권한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민생 수사가 지연되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실패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실패를 답습하겠다. 더 강력한 개혁을 통해서 이 민상 수사에 저해가 될 수 있는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치적인 판단을 떠나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우리 법치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검찰을 그대로 두는 게 국민들의 불안을 더 가중시킬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오늘 사퇴 의사를 밝힌 심우정 총장 재임 시절에 있었던 일만 구체적으로 꼽아봐도 첫 번째로 이제 김건희 씨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일이 있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수사가 부실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고검의 수사를 통해서 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는 발견 못했던 주가 조작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볼 만한 정황들과 녹취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당시에 이 검찰이 고의적으로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좀 수사를 무마시키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된 당시에 이제 검찰이 이례적으로 본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업무적인 방침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항고 조치를 즉시적으로 하지 않고 항고를 포기하는 일이 있었고 이 외에도 이제 심우정 총장 같은 경우에는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을 앞두고 당시에 이제 대통령실의 김주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2차례 통화한 내역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지금의 검찰을 그대로 두는 것이야말로 부정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짧게만 좀 답변을 드리자면 저도 검찰이 100%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권력이 있으면 남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지탄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왜 자가당착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를테면 조국 전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 같은 분들,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신분에 놓이게 됐을 때는 탄압이라고 표현하면서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더 과도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비판에 맞지 않았던 검찰들을 특검에 앉혀서 더 강하게 털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 가지만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과거 폭력적인 기득권 검찰을 벗어나야 한다라는 건지 아니면은 정치적인 단죄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건지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개혁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개혁의 대상들을 앞세워서 전 정권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오늘 국민의힘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원톱 체제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앞서 임기를 마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은 당의 혁신 점수를 빵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0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당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새 비대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박미영 대변인께 여쭙겠습니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은 그 소위 빵점, 0점을 줬는데 박미영 대변인이라면 혁신 점수 당에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의 대표였잖아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표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당에 대해서 그렇게 품평하듯이 얘기하는 게 전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의 대표라고 하는 것은 저희 당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퍼포먼스를 하고 가치 판단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관리를 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해서 이 당에 정말 복잡다양한 욕망들이 모여있는 이 당을 관리하고 질서 유지를 하는 게 당대표의 역할이거든요. 당의 최고 어른이 당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당대표가 가치 판단을 하고 옳고 그름을 재단하고 무엇이 옳다라고 자신의 방향이 맞다라고 강행을 하면서 자신의 방향에 따르지 않으면 반개혁 세력이라고 프레임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죠. 회사 사장이 결제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맨날 방송 나가고 언론 인터뷰하면서 이사들 때문에 일을 못한다, 직원들이 일을 안 해서 나태해서 문제다, 돈을 못 벌어서 지금 법규 때문에 문제다, 남탓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당을 더 망가뜨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당이 바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대중정치가 아니라 조직정치의 개념에서 안으로부터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정치의 미학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정작 당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다 망쳐놓고 당 구성원들이 자신을 따라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개혁 방향성이 옳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반구태, 그러니까 반개혁 세력 구태다, 빵점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자세인가? 그러니까 당 대표라는 직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포지션을 이해하지 못한 과도한 그릇에 넘치는 직함은 오히려 당을 망칠 수가 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봤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다시 질문 드리자면 그럼 당 혁신 점수 앞으로 높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혁신이라는 게 참 공허한 레토릭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짧게만 들어볼게요.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은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9%가 우리를 미워하더라도 51%를 얻어야 당선될 수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개혁을 통해서 집권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과 개혁에 함몰되기보단 우리 당에 나아갈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유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코너가 청년 맞수인데 역시 두 분도 청년이시잖아요. 민주당 청년의 대표죠. 우리 박성민 전 최고위원께서는 이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오죽하면 저런 말을 했겠습니까? 뭐 비대위원장 시킬 때는 뭐 쇄신해라, 혁신해라 그런 주요한 과제들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마음껏 어떤 본인의 생각을 다 펼쳐달라라고 해놓고 막상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떤 쇄신과 개혁안을 내놓았을 때에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동의도 없이 협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의원총회를 취소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에 대해서 사실상 받지 않겠다라는 집단적인 시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또 공격하고 그 외에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하다못해 그렇다면 당원 투표에라도 붙여달라라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 선출된 신임 원내대표가 송 원내대표가 혁신위를 따로 꾸려서 새롭게 논의를 하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처음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앉힐 때는 어떤 대선용으로 저는 앉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그 어떤 권한도 그 어떤 뭐 권력이나 권한을 허용할 수 있는 틈 자체를 주지 않아 놓고 이제 와서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을 원망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새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고 해도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전당대회도 곧 열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리형 비대위가 될 거고 다만 이제 문제는 새롭게 비대위가 뭐
끝이 나고 새롭게 그 관리형 비대위가 꾸려졌다가 끝이 나고 네.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진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지도 체제의 문제인가? 저는 결국 당내 구성원들의 개혁 의지와 혁신 의지가 더 중요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당내 주도권 싸움이 격화되는 모양새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건데요.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이제 처리하겠다고 이제 단언을 한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중투표제를 폐지하고 상속세를 또 완화하고 또 기업의 세금 혜택을 더 주는 쪽으로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좀 더 합의가 이제 필요해 보이는 상법 개정안 처리 앞으로 좀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까요? 오늘 이제 당장 3일에 처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박성민 최고위원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뭐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미 네.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은 단순히 진영 논리로 따져볼 문제가 아니라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불려졌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처방책이기도 한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더 이상 시대의 요구나 이 개미 투자자들의 요구 그러니까 뭐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어떤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상법 개정안의 취지가 조금 무색해질 수 있는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면에서 그럼에도 전향적인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상법 개정안을 도입하는 그 취지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민영 대변인.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저희가 기업을 편든다 이런 표현 자체가 기업이랑 주주를 적대 관계로 놓는 것 같아서 맞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이나 주주, 근로자들은 상생의 관계에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기업이 잘 돼야 근로자들도 잘 되는 것이고요. 기업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차라리 양도세를 내겠다. 그냥 중국 자본의 기업을 넘겨버리면 결과적으로 주주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생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데 지금 상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우려가 있죠. 주주 충실 의무라고 하는 것이 주가가 떨어지면 그냥 다 이사들의 탓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이 복합적이잖아요. 기업이 적대적 경영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규제 문제 아니면 이제 해외 자본의 유입 유출 문제 복합적인 그런 경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기업이 주주들의 눈치를 보고 단기적인 의사결정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업의 가치가 성장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주주들도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논리는 명확합니다만 사실 지금 여대 야소 국면에서 저희가 상법 개정을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조를 하면서도 이 재개와 대타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최소한 상속세 인하 등의 조치를 통해서 이 기업 입장에서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을 두면서 이제 주주들을 위해서 일부는 양보를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교섭을 하게 되면 부작용을 또 최소화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좀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특정 뭐 집단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기가 순환이라고 하는 그런 본질에서 네.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좀 전향적인 평가가 필요한 것은 민주당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년마수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